코스피가 꿈의 5천 돌파를 눈앞에 두고 기로에 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임기 중에 가능할까라는 의구심도 분명히 있었지만 예상보다 너무 빠른 속도로 목표치 달성에 바짝 다가섰죠. 하지만 또 급하게 오른 만큼 조정에 대한 공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야욕으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이 커지면서 시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대로 5천을 향해 갈지 아니면 조정이 올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 나오셨고요.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선임연구위원, SK증권 자산전략부 윤원태 부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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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유럽 국가들과의 갈등이 지난 주말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그린란드에 군사를 파병한 8개 국가에 대해서 8개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또 유럽도 좌시하지 않겠다. 보복 조치까지 검토를 하면서 지금 칼을 한 번씩 휘두른 상태입니다. 위장이 한 번도 크게 빠졌죠.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인 거고 얼마나 이거를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 대표님. 일단 어제 미국 시장에서 그 반응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것은 뭐 올해 들어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계속 10일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던 장 가운데서 주가 조정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세 어떻게 보면 2라운드가 시작되는 관세 전쟁에 2라운드가 시작되는 불확실성은 상당히 저는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 아니냐 이렇게 되고 이 조정 이후에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리바운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네.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시장을 이끌었던 AI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주들의 그 모멘텀이 살아 있느냐 아니면 지금 말씀드렸던 리스크 요인이 그것을 압도하느냐 이 두 가지의 이슈인데 저는 전자에 좀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펀더멘탈이라든지 모멘텀은 살아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리스크 요인 자체는 불확실성을 일으키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만약에 조정이 있을 거라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종의 셀 아메리카도 나타났어요. 미국채 금리 올랐죠. 안전자산 수요 쏠린 현상 나타나죠. 딱 흔들리는 장세에 나타나는 그런 데이터 결과값들이 나왔습니다. 무슨? 네, 셀 아메리카를 지난 4월에 저희가 경험했죠. 그렇죠. 관세를 부과하면서 셀 네. 아메리카가 나왔고 이번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다시 또 발현이 되고 있는 모습들인데 우선은 앞으로 더 확정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확정과 관련돼서는 이제 유럽이 어떻게 나오느냐, 유럽의 바주카퍼라고 하는 ACI를 발동하느냐 마느냐가 앞으로 기로에 서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발동이 된다라면 네.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조정 가능성도 열어놓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증시로만 보면 앞서서 이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미국의 네. 경기도 좋고 다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금리라는 반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덴마크에서 이제 미국채 보유량을 전량 매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ACI 발표하기 전에 가장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 미국채 매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큰 그 약점이 금리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관세 관련돼서 중국이나 나머지 국가들이 미국채를 매도하면서 대응했던 부분들도 이번에도 비슷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금리의 약세 압력이 증시를 누를 수 있는 가능성이 앞으로는 조금 조심해야 될 국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는 뭐 관련 없이 일본의 금리도 또 갑자기 국제금리가 튀면서 금리에 대한 발작 또는 금리가 발현되는 주가의 약세 압력이 지금부터는 조금 조정 국면에 빌미를 작용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유럽도 전날에 좀 많이 빠졌고 아시아 증시도 어제 전반적으로 좀 약세였고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에 어떻게 보면 일단은 악재로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양상인
약이에요, 황 경관님? 네네, 분명히 약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작년에 특히 이제 4월달 근처에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계속 제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가의 발목을 잡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또다시 관세를 꺼내 들고 유럽에 대해서 이제 그린란드를 미국에 양보를 해라. 이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러한 갈등, 유럽과 미국 간의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저는 좀 낮다고 예상을 합니다. 최악으로 가진 않을 거다. 네, 최악의 소위 말해 상황. 쉽게 서로 네. 보복과 재보복을 주고받는 식의 이제 경제 전쟁.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조금 더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뭐 그런 제스처의 성격이 오히려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하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강해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중국에 대해서 위협감을 그러니까 공통된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유럽의 입장에서도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공감하는 부분일 거고요. 따라서 이런 큰 맥락에서 보면 미국이 이러한 이제 스탠스를 가져가는 것이 일견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선택은 오히려 이제 피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적정 수준에서 미국과 유럽이 타협을 하면서 이러한 사실 작년에 이제 관세 협정이 이렇게 시도되었을 때 우리가 굉장히 큰 불확실성, 이거 100%까지도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도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타협되는 수준들을 보면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수준에서 최종적인 관세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상황도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비슷한 방향성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달러 인덱스 보면 이제 국채 달러 동반 약세 현상이 일단 나타났고 그 충격파가 이제 어느 정도일지를 지금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아까 예를 들어 작년 4월에 관세 처음 이제 전쟁 선포할 때 그때의 충격만큼일 것이냐 여기에 대한 판단. 어떻게 보세요? 금리 이제 압박에 대한 부분도 말씀 주셨어요. 근데 지난 4월 달에 있었던 소위 말해 상호 관세 관련된 이슈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컸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빨리 회복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충격 자체가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러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충격 이후에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시장의 모멘텀이나 기업의 실적들 AI의 어떤 기술에 대한 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앞에서 우리 말씀해 주신 윤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금리 상승 부분은 사실 우리가 지금 미국 주식을 이끌어가는 것이 성장주의라는 점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미국 경제와 미국 통화 정책을 전망을 할 때 금리 인하 횟수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라는 또 전망들이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거와 같이 겹쳐진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미 국채에 대한 매도에 대한 우려들 거기에 대해서 금리 인하가 최소한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금리 수준이 높게 유지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위험자산 주식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이 우리 다시 한번 타코가 리바이벌 되는 것이냐 이 이슈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황 박사님 말씀하실 때 이게 그냥 계속 심화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할 때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관세 전쟁 자체가 결국은 트럼프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중간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유럽 8개국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6월 1일부터는 관세율을 또 25%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경제에 있어서 대통령 선거나 아니면 선거에서 제일 나오는 게 이 바보야 모든 문제는 경제 여기 인플레이션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공을 가져가기는 어렵고 우리가 계속 묵대했던 것처럼 이러한 어떤 위협은 협상을 위한 하나의 공격 수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말폭탄 던지는 거 보면 어쨌든 M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제 유럽이 그린란드 미국으로 넘기는 거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주말 사이에 SNS 통해서 밝혔던 관세 부과 계획 100% 이행할 거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유럽이 합의하지 않으면. 유럽은 지금 합의하지 않을 태세인 거고. 네, 맞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 지금 이제 강대강 충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우려를 반영을 한 건데 이게 정말 최악으로 안 갈까. 불안불안 살얼음판 위를 걷는 모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트럼프는 예상이 어려운 사람이고 그런 면도 있죠. 개인적인 성향. 네, 이 맞습니다. 좌충우돌한 면이 있어서. 네, 어제 트위터에다가 그 미국 고기 그 그린란드 아, 미국 또 사진도 국경 올렸어요. 네, 합성해서 올렸더라고요. 예, 말도 안 되는 짓을 분리에 하고 기름을 있는데 또 끼얹는. 네, 맞습니다. 자극을 계속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네. 마크롱은 어제 ACI를 발동해야 된다라고 또 연설을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구간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구간인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타협점을 찾아가는 시기가 조금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안전자산 금값이 또 지금 사상 최고치더라고요, 황영관님. 네네. 이게 이렇게 되면 연초에 사실 조금 많이 오른 터라 좀 조정받나 싶었는데 다시 또 상승 랠리를 가동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금가, 그러니까 금에 대한 수요는 향후 계속해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반대 수혜를 받는 쪽은 당연히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금값, 은값이 계속해서 상승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은 당연히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향성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갈 가능성보다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좀 세게 질러놓고 나중에 이제 그것을 수습하는 이러한 전략들을 굉장히 자주 흔하게 사용한다라는 것들을 감안을 할 때 최악의 국면으로 갈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서로의 그 양보를 받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겠느냐. 따라서 금값이 이정훈처럼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완만하게 그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이 그린란드 사태가 우리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린란드 사태를 짚기에 앞서 일단 최근에 시장 상황부터 한번 평가를 해보죠. 아, 이게 5천에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잖아요. 4,900까지 이제 넘어섰으니까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싶었는데 딱 이게 탁 지금 뭔가 걸린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워낙 그동안 가파르게 오른 것도 맞지 않습니까? 쉼없이 달렸어요, 연초에. 글로벌 대비해서 보더라도 지금 압도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가 연초 대비 15% 오른 상황이고 네. 미국은 어제 이제 연초 대비해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주요 국가들도 대부분 한 3에서 5% 정도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코스피가 압도적으로 지금 상승 국면을 보이고 있는 과정인데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가보지 않은 랠리거든요. 이건 네. 사실은 경험해보지 못한 랠리고 경험해보지 못한 밸류에이션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만 보더라도 오늘은 저희는 조정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오늘 지금 급하게 긴급 회의 하고 지금 여기 참석을 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회의에서 조정에 대비하자. 맞습니다. 그런 했는데. 결론을 냈는데 지금 방송 오는 길에 보니까 양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삼전, 하이닉스, 현대차의 주가는 더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만 원인을 네. 판단해 보면 역시나 대형주가 이끌어가는 장세 그리고 대형주 안에서는 반도체와 이제 현대차까지 가세를 하면서 압도적인 또는 앞으로의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심어지는 국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투자자들도 늘 이렇게 계속해서 눌리고 있어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갑옷을 이제 진짜 벗어 던진 거라고 봐야 되나요, 대표님? 어떻게 보면 추세 전환은 했다고 평가는 할 수는 있는데 네. 저평가가 뭐 해소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면에서 보면 우리가 미국 시장이나 선진 시장보다는 뭐 PER이나 PBR 기준으로 낮기 때문에 개선은 됐지만 이게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지금 주도주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내수나 중소형주는 또 상대적으로 부진을 계속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양극화된 부분을 우리가 감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과거의 저평가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이 개선은 됐지만 이게 완전히 해소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코스피가 5천을 넘어서 5,500이나 뭐 6천을 간다고 하면 네.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기조적인 변화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 이게 이제 우리 기록 코스피 역사에서 보면 이제 두 번째 2위에 해당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광폭 랠리 아니겠습니까, 황 의원님? 네네, 그렇습니다. 황 의원님 놀라셨죠? 작년까지 예상 못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빨리 5천 근처까지 올라갈 것이라고는 예상은 못했었죠. 네. 사실 올해 안에 5천이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이제 예상을 했던 건데, 네. 그러니까 아마 1월에 지금 달성. 네, 하반기 정도는 가야 5천 근처를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이제 사실 이것도 좀 긍정적인 전망이었었거든요. 근데 1월 시작하자마자 1월 지금 현재의 추세로 보면 1월 안에 5천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빠른 그런 이제 주가 상승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글로벌 증시에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 글로벌 증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당히 경이적인 주가 상승 속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제 5천이라는 명확한 목표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천을 향해서 굉장히 이제 열심히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5천이 도달되었을 때, 5천을 넘었을 때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치가 달성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투자자들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트 5천. 네, 포스트 5천이 벌써 포스트 5천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네. 지금 이제 주가 흐름이 이어지게 될지 5천을 달성을 했으니까 제대로 쉬어가는 타이밍이 올지 아니면 5천 달성했으니까 내친 김에 그냥 6천까지 가버리자 이러한 투자자들의 그 반응이 나오게 될지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예상을 해보자면 일단은 5천을 달성하고 난 이후에는 네. 오히려 조금 투자자들이 더욱 신중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이제 그 이후에는 조정을 대비하자라는 뭐 이러한 움직임들이 조금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 조금 주의해서 시장에 대응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께서는 늘 이제 조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해지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언급을 하시고 균형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는데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워낙 거침없이 오르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정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하면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어요. 왜 지금 잘 나가는 코스피에 왜 찬물을 끼얹냐. 경고 신호조차도 이제 내지 못하도록 하는 너무 이제 이거를 죄송합니다. 뭐 속된 말로 광기라고 할까요? 굉장히 과열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앞에서 우리 황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5천이라는 숫자가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밸류에이션에 맞춰서 추정한 5천 주가 타겟이라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정책적으로 5천 달성이라는 어떤 아젠다가 세팅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면 주식을 하는 분들이나 안 하는 분들이나 주가 정부가 저렇게 하면 우리 과거에 우리 뭐 집값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에서 저렇게 밀어붙이면 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기대 때문에 만약에 5천까지 왔다고 하면 펀더멘털에 근거 없이 그러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합리적 기대 이론에 따르면 5천이 딱 달성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주가 안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면 팔아야 되니까 이익 실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에서의 상승장에서 우리가 주시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주도주나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이익 성장에 대한 전망과 기대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펀더멘털에 의해서 시장이 주도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저는 조심스럽지만은 5천 이후에도 추가 상승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논의했던 그린랜드라든지 아니면 네. 관세 전쟁 2차 라운드가 두 번째 라운드가 어떤 식으로 갈지가 그러한 5천에서 5,500, 뭐 6천까지 가는 그 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견인차는 반도체라는 건 우리가 다 부인할 수 없고 이제 반도체도 말씀 주셨지만 계속 5천 이후에도 우리가 상승 동력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반도체가 끌고 가는 이 장세 그리고 그에 따른 펀더멘털 개선 이런 부분들을 보고 계신단 말이죠. 반도체 전망은 지금 하우스에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우호적으로 하세요? 보고 있고요. 계속이요? 네, 맞습니다. 작년 전혀 꺾이지 않아요? 더 올리려고 하고 슬라이스하게 있습니다. 둔화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목표 주가 더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언제 어떻게 올릴지 모르겠지만 우선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게 작년 연말에 이제 올해 판매할 반도체 판매량 계약이 다 끝났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1월 됐는데 27년 상반기 물량도 다 계약이 완판됐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 쇼티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업종,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는 더 수익성의 극대화를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은 당분간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주가는 이제 실적과의 연동성이 크긴 하겠지만 앞서 말씀해준 대로 매크로 환경 또 지금 트럼프가 반도체 관련 관세도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관련돼서의 뭐 일시적인 조정 가능성은 있겠지만 열심히 열차는 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열차는 멈추지 않는다. 황영원 동의하십니까? 네, 일단 반도체의 실적 개선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올해도 AI가 전체적인 산업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AI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파트라는 것은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쪽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향후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사실 상당히 강한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들이 높다고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다만 실적은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는데 주가가 이러한 실적 개선을 충분히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개선되는 부분들에 대한 실적 반영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이 잘 판단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것만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고 현대차가 사실 요즘에 라이징 스타는 현대차. 네, 맞습니다. 그렇죠. 현대차에 대한 완전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맞습니다. 옛날 우리 현대차 주가를 늘 생각하면 늘 무겁고 늘 저평가돼 있고 이 꼬리표를 늘 이렇게 달고 다니는 완전히 떼버린 것 같은 양상이. 요즘 증권가에서 되게 놀랍게 볼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오면서 이제 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고 하면서 현대차가 더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비교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의 현대차의 경쟁 상대는 도요타라였다면 지금의 경쟁 상대는 이제 테슬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테슬라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뭐 테슬라와 비교했을 때 가장 글로벌 그 경쟁사 중에 비교되는 게 현대차가 될 수밖에 없는 국면인 것 같고 자율주행 측면에 있어서도 그동안 가장 부족했던 게 현대차 입장에서는 자율주행이었었는데 그마저도 엔비디아에서 이제 그 새로운 반도체 그 자율주행 메모리 알파마요를 발표를 하면서 작년 말에 맺었던 깐부 동맹에 대한 영향력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그 부족분마저 메우게 된다라면 현대차가 이제 제2의 테슬라가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작년부터 정부가 정책적으로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놨고 최근에는 또 환율 안정을 위해서도 서학개미들에게 국내로 돌아오라. 다양한 뭐 비과세 혜택부터 뭐 정책적 지원 다 나왔어요. 근데 최근의 흐름 보면 여전히 이제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순 보유액이 더 늘고 이런 걸 보면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열기는 전혀 꺾이지 않은 것 같다는 말이죠. 네. 역시 기대 수익률 자체가 여전히 미국 쪽이 높다고 보기 때문인가요? 사실 앞에서도 우리 뭐 올해 들어가지고 우리 주식 주가 자체는 15% 올랐고 미국은 이제 뭐 한 자릿수 네. 초반에 있다가 다시 뭐 마이너스로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한국이 더 높은데 높죠. 근데 우리 서학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패스 디펜던트 과거 지향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뭐 조사에 발표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S&P 500 같은 경우에 연평균 11% 상승했고 뭐 최근까지 강세장을 보면 한국은 뭐 5% 상승 연평균 불과하다는 그런 미국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 아니면 확신이 굉장히 강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네. 정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대가 바뀌지 않으면 미국으로의 아니면 외국으로의 주식 투자는 계속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안에서 우리의 펀더멘탈 자체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점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아니면 AI 기술 투자라든지 그거의 시장성 이게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 미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는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황영원님, 정부가 계속 내놓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미국장에만 있는 세배 레버리지 상품 출시 검토도 한대요. 네네. 어쨌든 국내 증시를 계속 지금 북돋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단 말이죠. 이 정책 네네.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까? 정책적 효과는 일단 아직까지는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상품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출시가 되는 그런 시점들, 사실 정책적 효과는 얼마나 자금들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느냐에 의해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업의 실적에 대한 기대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금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그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더 많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당장 그러한 정책적 효과가 주가에 이렇게 뚜렷하게 반영되는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주가에 반영되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자금 유입에 효과가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 완만한 형태로 보통은 반영되는 경우들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국내 증시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세제적 지원이라든지 이제 미국에서 자금들이 돌아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체제적 지원도 이루어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정책 수단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그 국내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길게 놓고 보면 결국은 전체적인 주식 시장의 자금 유입을 확대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은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꾸준하게 확대시키면서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을 개선시키는 방향 쪽으로 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또 그 부분도 확정이 됐죠? 국내 서학개미들이여 돌아오라. 이제 RI 계좌, RIA. 국내 주식 유턴 계좌. 여기에 따른 이제 비과세 혜택. 세부안이 확정됐습니다. 분리과세하고 비과세. 그것도 빨리 오면 더 많이. 이제 이 기조가 이제 유지가 됐고 일종의 체리피킹 방지 대책도 나왔습니다. 이제 하면 됩니다. 증권사들 준비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이게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얼마나 유인 효과가 있을지 이건 다 좀 여쭤보고 싶은데 확실한 유인 효과가 있으면 일단 겉보기엔 숫자 자체는 굉장히 좀 커 보이거든요, 혜택이. 네, 맞습니다. 우선은 5천만 원 한도까지는 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매매 차익을 낼 수 있는 분들이다라면 저는 들어올 것 같고요. 22% 5천만 원 매매 차익이 얼마나 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100단위 이상으로는 날 것 같고요. 해외 주식 매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세금 네.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그거를 줄여준다? 그리고 국내 주식 이렇게 호황이면 국내 들어와서 현대차 사면 되죠. 테슬라 샀던 분들 현대차 사면 되니까 사실은 저는 들어올 유인들은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렇게 들어왔을 때 과연 현재 이 환율을 잡을 수 있느냐? 이거는 저는 별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RIA 계좌에 해외 계좌가 국내로 들어오는 수요들은 있을 것 같은데 외환 시장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네. 그보다는 더 큰 이제 예를 들면 무역 흑자에서 나오는 자금들을 그 외화 예금을 원화로 바꾸는 수요들까지도 조금 더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돌아올 유인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5천만 원 이상 넘어서부터의 규모는 아닐 것 같다. 딱 세제 혜택 수준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건 판단 다 좀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1년 한시, 한시죠. 한시예요. 근데 저 생각은 이 발표가 난 게 이제 지난해 말이잖아요. 네. 근데 1월 달에 벌써 22억 달러가 나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부 추산으로는 약 한 180억 달러 들어오게 되면 네. 그 정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추정을 했던 거로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들어오는데 지금 1월 뭐 한 달도 안 지났는데 22억 달러 나간다고 하면 이게 환율 안정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해서 기회를 높여주기 위한 건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궁극적으로 미국으로 나가는 그 돈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펀더멘탈의 개선이 없다고 하면 저는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의견이 분분하대요. 그래서 이미 나가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것들은 이미 투자했다가 상당한 수익을 얻은 분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또 추종 세력들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나가느냐? 그거에 대한 처방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의 기대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펀더멘탈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 네. 올해도 이 이슈는 연말까지 계속 얘기해야 될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책 결정자들도 그렇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최근에 이런 자금의 아웃플로 바깥으로 나가는 거 그리고 그것이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 펀더멘탈이랑 상관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경상수지도 좋고 외환 보유액도 좀 충분한 것 같고 근데 워낙 너무 약세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분명히 펀더멘탈의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펀더멘탈이라고 하면 우리가 경제학에서 성장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금리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생산성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 모든 면에서 봤을 때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보면 결론은 미국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학개미들을 욕할 게 아니라 서학개미들은 굉장히 현명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황 의원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세제 혜택을 누리려는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분리를 해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해외 투자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작년에 우리나라가 1등, 올해도 아직까지 1등. 뭐 이렇기는 합니다만 항상 이 단기에 그러니까 올해 1등을 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향후 5년 동안 내지는 향후 10년 동안 내가 주식에다가 이제 돈을 묻어놔야 되는데 그러면 장기 투자. 예, 장기 네. 투자. 특히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어디가 더 유리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투자자들은 분명히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앞서 그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현재의 기대감은 미국장에 장기 투자했을 때가 한국장에 장기 투자했을 때보다는 분명히 더 수익률이 뚜렷하게 높았다라는 장기 투자 수익률 경험들. 저희가 네. 표로 준비한 게 네. 있습니다. 경험들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뚜렷하게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미국 같은 경우를 두배 보면 이상이군요. 2배 이상 지금 수익률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이 그래프가 왜 우리가 서학개미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를 가장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래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기대는 올해 작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대가 지금 크게 흔들렸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해외 주식에 대한 특히 미국 주식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네. 우리가 지금 해외 자산을 빠른 속도로 축적해 가는 시기거든요. 네. 딱 그런 시기에 이제 겹쳐 있기 때문에 이 수요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수요와는 별개로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었을 때 그러면 국내로 그러니까 되돌아오는 뉴턴하는 자금들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저는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지금 수익을 거둔 투자자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네. 미국장에서. 그리고 이 수익을 현재 실현시키게 된다면 그러면 국내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수익을 실현하고 세제 혜택까지 보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투자자분들은 상당수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만 앞서 윤원태 부서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요거는 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만 국내로 유턴할 가능성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이제 예측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구분해서 보면 이제 국내 증시로 돌아오게끔 하는 유인책이 있고 그로 인한 환율 안정 효과. 사실 정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노린 건데 특히 이제 환율 안정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거의 없다라는데 저희는 이제 공통 분모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환율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 한두 달 뒤에 1,400원 전후로 환율이 안정될 것이다라는 현재 당국의 전망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1,400원 전후라고 하면 1,300원 후반대도
내려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당국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걸 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1,470원, 80원 막 지금 육박하고 있는데 한두 달 뒤에 그 수준까지 과연 떨어질 것이냐. 근데 한두 달 뒤면은 우리 2, 이제 3월. 3월 달 이렇게 되면 4월 되면 우리 또 배당 나가지 않나요? 그때 되면 그래서 분기 배당이 또 예, 그런 또 환율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해서 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건지 아니면 시장 내에서 당국이나 아니면 시장 전문가들이 외환 시장에서의 수급을 가지고서 전망을 한 건지는 모르지만 지금 아이비들이나 전반적인 어떤 환율 전망 기관에 따르면 네. 상반기까지는 1,400원 중반대에 있는 거로 보이고요. 외국계는 지금 연말 되면 이게 1,400원 초반 아니면 1,400원대 후반으로 가고 우리 국내에 또 전망하는 분들은 하반기에 되면 다시 또 달러원 환율이 올라갈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좀 갈리고 있는데 저렇게 강한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거로는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구두개입 효과가 나타나요. 그렇죠. 굉장히 강한 구두개입 효과인데 이러한 구두개입 효과는 대부분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수급을 개선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당국이 지금 사실 환율 안정 총력전 벌이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죠. 여기에 이제 이 대통령도 힘을 보태는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사실 시장의 전반적인 그 흐름이나 이거는 여전히 원화 약세, 달러 강세에 대한 기준은 바뀌지는 않는 것.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주류 전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우선은 대통령이 나서서 환율의 이 레벨을 언급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한두 달 뒤에 이 정도 레벨이 갈 거야라고 대통령이 언급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강력한 구두 개입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앞서서 이제 대표님 말씀해 준 대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한두 달 들면은 앞으로 있는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크게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조정이 될 만한 이벤트가.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하는 가만히 있는데 달러가 약해져야 되는 구조가 돼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벤트처럼 뭐 그린란드 이슈 때문에 달러가 급격하게 약세되는 이슈가 아니다라면은 쉽게 못 내려가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요인은 한국은행 인상을 하면 그나마 조금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재료 따지고 나면은 과연 1,400원 초반대까지 돌아갈 수 있을까? 지난 연말처럼 강제로 그냥 매도해버리면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수급을 통해서 결정하지 않는다라면 쉽게 시장의 논리대로 간다라면 쉽사리 내려가는 국면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영권 님도 동의하세요? 환율에 있어서 대해선? 환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의 경제 환율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통화 정책이라든지 얼마나 경제가 건실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만 주식시장처럼 환율도 이 기대 심리라는 것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 건 분명하거든요. 네. 구조적인 그런 이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더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환율은 다소간 높은 수준이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를 개인적으로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수출 기업들 환율이 잘 안 떨어질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들어오는 달러 자금을 예전 같았으면 즉시 이 외환 시장에 풀어서 매각을 하고는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수출 기업들이 이 달러를 잘 시장에 안 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거든요. 이거 수출 기업들이 안 푸는 이유는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내지는 달러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특히나 수출 기업들 간에 공유되고 있다라는 점이 사실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 경제의 펀더멘탈과는 사실 약간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따라서 이러한 기대에 변화를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경제 지금 굉장히 건실하잖아요. 뭐 수출 무역 수지 흑자 꾸준하게 잘 내고 있고 수출 기업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도 상대적으로 조금 뭐 낮은 수준. 그래서 기업들의 그런 이제 금리 부담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은 편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화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데는 사실 일정 수준 기대 심리도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믹스가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환율은 생각하는 것보다도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계속 외환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내놓고 있는데 고환율 자체가 뉴노멀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를 보면 역사적으로 봐도 달러가 강세 구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100 미만이잖아요. 98, 99 요즘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도 이제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단 말, 상단도 지금 열려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의 고환율은 이제는 그냥 우리 경제가 체질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른바 정말로 이게 뉴노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주 좋은 점 짚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율 수준이 1,500원대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경제 과거의 위기랑 비교해 보면 잘 견디는 것 같거든요. 뭐 외국인 자금이 막 나가는 나가냐, 것도 막 없고 빠져나가냐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뉴노멀이라고 하면 우리 기업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고 여기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특히 우리 기업들 중에서 내수 기업이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이 환율에서 버텨야 되니까 경쟁력을 올리든지 아니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또 요구들이 나오는 그런 또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경제 체질을 여기에 맞춰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성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저는 거기에는 약간 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1,500원의 환율에 우리가 지금 적응을 해야 된다는 그 상황은 왜냐하면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러면 물가 상승이 되면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계 소득이 올라가야지 이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근데 환율은 뉴노멀이라고 해놓고 우리가 경제가 그 뉴노멀에 맞는 성장세를 보이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궁극적으로 이거는 또 다시 위기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먼저인지는 모르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환율이 마음에 안 들고 다시 내려와야 된다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가지고 우리 펀더멘탈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방법이 서학개미를 한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고 우리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또 그래서 한국 투자에서의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는 결국 펀더멘탈이다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뭐 이코노미스트로서 처방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펀더멘탈이다. 기초 체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펀더멘털의 뭐 코어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도 미국이 여전히 이제 키를 쥐고 있지만 불확실하다라는 거. 의장도 또 바뀌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각을 세우면서 긴급 성명까지 발표할 정도로 연준 흔들기. 뭐 최근의 상황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불안하고 이런 가운데 이제 지금 차기 의장 지명이 임박했다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관측이고 두 명의 케빈이 있었는데 케빈 해싯과 케빈 워시였는데 해싯이 유력했다가 해싯이 지금 좀 뒤로 물러 워시가 또 그럼 누굽니까?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누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선 폴리마켓 기준으로는 워시가 더 올라선 상황이고요. 네. 워시와 케빈 헤셋 중에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어떻게 되느냐가 갈라질 것 같은데.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좀 다르죠. 두 사람 인물의 성향이나. 맞습니다. 네. 금리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나마 워시가 조금은 더 둥글둥글한 느낌의 사람일 것 같고요. 좀 비둘기파, 그러니까 매파 더 덜 매파적이다? 네, 덜 비둘기파적이다. 죄송합니다. 덜 비둘기파적이다. 맞습니다. 예. 조금 더 둥글둥글한 사람인 것 같고 케빈 헤셋은 워낙 친트럼프적인 성향의 사람을 같이 함께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거 다 만들려고 하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의장이 된다라면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색깔을 들이대서 인하를 할 가능성도 있는 사람으로 평가가 됐었는데 워시는 그나마도 조금은 중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예를 들어서 연준의 독립성을 고민한다라면 워시가 되는 게 그나마는 조금 덜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도 거기에 안도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긍정적 평가라든지. 네, 그러니까 케빈 헤셋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이제 조금 바꾸려고 하는 분위기도 시장의 반응을 보고 지금 트럼프는 결정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헤셋을 한다고 했더니 야 너무 그 극단적인 사람을 자리에 앉히는 거 아니냐? 그런 반응을 받고 이제 워시로 교체되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 어쨌든 키를 쥐고 통화 정책을 끌고 나가니까 다 주목하고 있잖아요. 네,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반영하게 되는 방향성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한 번 인하를 할 걸 두 번 인하, 그러니까 두 번 인하를 할 것을 한 번만 인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성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낮은 금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성을 가지게 될 가능성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낮은 금리를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낮은 금리를 달성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시장 환경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금융시장 그리고 지정학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 국채금리 지금 상당히 갑자기 또 올라갔었잖아요. 미국 국채금리도 사실은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과연 과감하게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금리가 내려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또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작용들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을 수준일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낮은 금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고요. 그리고 새롭게 연준 의장으로 이제 임명을 받으신 분께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죠. 이 정부와는 약간의 그 통화 정책 방향성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상당한 난관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수행하기에 있어서 난관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차기 의장이 만약에 이제 지명했어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지명했어요. 그럼 이제 완전 시장에서는 차기 의장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금리 전망이 다시 또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나요? 일단 6월 달에 처음 이제 FOMC를 할 겁니다. 새 의장이. 네네.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아마 기자회견에서의 어떤 그 분위기를 보려고 하겠죠. 뭐 지금 뭐 월시가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전에 연준 이사였으니까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햇셋보다는 좀 더 뭐라 그럴까 원칙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 노력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시장이 좀 안도하는 부분은 있지만은 앞에 우리 황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연준 의장이 누가가 되든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올 이사가 누가 되든지 간에 트럼프의 연준 흔들기는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 올해 성장률에 대해서 지금 2.1이냐 2.3이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업사이드가 있다고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미국 경제 생각보다 좋을 수 있다라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는 거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연준에서는 누가 되든지 간에 다수결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고 싶은 만큼 못 내릴 거라고요. 연준 의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게 되면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이고요. 설사 앞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연준 의장이 새로 와서 트럼프 의도대로 1%까지 못 내리더라도 뭐 50bp 아니면 75bp 내렸다. 네. 그러면 단기 금리만 내려오지 시장은 그렇게 유동성 늘어난 거에 의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장기 금리는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트럼프가 제일 걱정하는 게 미국 국채 이자 부담을 줄여야 되는데 다 단기가 아니라 장기, 중기나 다 장기 금리잖아요. 네. 이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은 트럼프 자체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 긴급 성명 끝에 보면은 의장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남은 이사 임기 다 채울 것처럼 또 얘기했잖아요. 2028년까지인가요? 그럼 이사진 안에 남아서 끝까지 내가 싸우겠다. 싸우겠다 이제 그런. 그렇죠. 그럼 이제 이사진 내에
이제 불협화음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렇죠. 예, 사실 이제 불협화음. 의사로 요즘 나온 거 보면 만장일치가 없고 다 엄청 갈리죠. 싸우고 있어서 연준 자체에 대한 불안감도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코스피가 5천을 목전에 두고 그린란드라는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꽤나 길고 강도 높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의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더라도 위험을 회피하고 해지하는 전략을 고려해볼 시점이라는 겁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